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융의 환경 변화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뜻이죠? 변화지, 변화. 네, 변화.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바꾸다. 변화인데 이 변화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정말로? 네. 보통은 인간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변화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고 싶고 관습도 갖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에 가면 좀 불안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은 천정이고 땅은 방이라고 전 세계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해외여행 가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변화는 그런 공포로 있지만 또 하나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위기가 기회인 경우도 있죠. 위기도 결국은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는 곧 기회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의 변화에 서 있죠. 우리가 물물교환에서 화폐 시대로 왔고 화폐 시대에서 아날로그 화폐가 전자화폐로 가는 이 길목에 있단 말이야. 변화가 클수록 기회가 커, 작아? 크죠. 근데 물물교환에서 화폐로 온 것은 작은 변화예요. 근데 아날로그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가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애경사가 있으면 축의금, 조의금 가지고 가서 조문하고 축하하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가? 여러분이 직접 가? 그럼 누가 가?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 모습과 같은 로봇을 보낼 수도 있고 홀로그램을 보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지. 그럼 먼 훗날 결혼식은 이제 홀로그램 놓고 하는 거야. 장례식 결혼식도 홀로그램으로 하고 이제 실제 사람은 집안에 앉아 있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현재의 그 물질 문명의 발달로 보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점 777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이라는 것은 국제 무역에 수반되는 자금 거래라든지 또는 자금 조달 또는 나라와 나라 간 대출 IMF도 있고 EDCF도 있고 또 IBRD도 있고 그죠? 이 월드뱅크 그룹 안에 IBRD나 IDA나 이런 해외 직간접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국제금융이라고 한다. 이건 제목만 적은 겁니다. 먼저 IMF를 보면요. 우리가 몇 년도 IMF가 왔죠? 98년인가요? 7년인가요? 97년. 이 IMF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국제통화기금인데 이거는 이제 이 설립 목적은 통화 질서의 안정 유지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 세목으로 들어가 보면 외국환의 안정과 외환 거래의 자유화, 외환 자금의 공여, 뭐 지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목적으로 IMF가 생겨서 우리는 그 당시 IMF에서 많은 걸 요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직 생겼잖아요, 그죠? IMF의 산물이 계약직이라고 우리 지금 우리가 가장 아픈 곳인데 그것이 뭐 정답이었느냐 아니었냐는 뭐 이론은 있지만 아무튼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계약직 때문에. 그 주요 기능을 보면 가맹국의 IMF 가맹국의 환율 정책과 외환 제도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원 확보를 위한 그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특별 자금 창출하는데 IMF에서 이런 그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처럼 지난번처럼 이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구제를 하는 거죠. 지원금을 보내서. 물론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또 가맹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하고 또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신용 공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기능이다. IBRD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역하면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이제 뭐 재건이라고 설명도 하는데 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0, 70년대에 우리가 독일로부터 우리나라 직업훈련을 직업교육을 지원받을 때 전부 우리가 지원받은 자금이 IBRD 자금입니다. 저 자금을 받아가지고 노동부에서 전국 16군데에 직업훈련을 지어가지고 기능공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술 인력들이 된 거죠. 이들이 이제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IBRD 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IMF에 가맹이 해야 됩니다. IMF 가맹하지 않으면 IBRD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55년도에 IMF와 IBRD에 가입을 해서 그동안 지원을 받았죠. 물론 뭐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아는 얘기 한 건가? 대부분의 나라는 차관을 받으면 갚지를 못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대부분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원유나 지하자원을 퍼주죠. 못 갚아서. 근데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차관을 받아서 갚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원조를 할 수 있는 거죠. IMF의 활동을 보면 1945년 35개국의 그 유럽 35개국 대표들이 이제 IBRD 그 협정으로 발효가 됐고 1947년에 프랑스의 최초로 이제 이 부흥융자 실시를 했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샬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유럽에 120억 달러를 또 이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 IBRD의 출발이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월드뱅크 하면 월드뱅크 따로 있고 뭐 IBRD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IBRD가 월드뱅크입니다. 이 월드뱅크 그룹 안에 이제 IBRD가 있는 거죠. 이거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이 세계은행의 사업 방식은 그
뭐 꼭 미국, 영국만은 아니고 선진국들에서 금융기관에서 그 낮은 이자로 이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자 수입을 가지고 더 낮은 나라에 무상 지원하거나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또 그 산하에 뭐 이런 국제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투자 분쟁 센터를 두고 중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스웨즈 운하가 분쟁이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가 1869년에 이제 개통이 됐죠. 근데 99년간 이제 임차를 해준 겁니다. 이게 99년간 임차를 해줬는데 56년에 이제 이집트 정부가 자기네가 직접 임차를 중단하고 직접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긴 거죠. 12년 남겨놓고 99년 중에서 그래서 분쟁이 생겨서 이때 이제 우리 ISD가 발족을 하게 되죠. 국제개발협회도 이것도 이제 그 월드뱅크 그룹 산하 기구로 세계 최빈국에 이제 원조하는 기구인데 요거는 이제 무상 원조하는 기구입니다.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무상 원조를 하는데 저희 나라도 이제 원조국이어서 한 50여 개 국가에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조 다녀온 나라는 이제 모잠비크하고 동티모르하고 알제리하고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대개 무상 원조는 1000만 불 이하에서 진행이 되고요. 뭐 900만 불, 400만 불에서 900만 불 사이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폴리텍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교육 쪽에 지원 프로그램 가지고 다녀왔는데 알제리 정부가 우리 정부에 원조 신청을 해서 그 원조가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러 다녀왔고요. 모잠비크는 이제 원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원조를 할 것인지 그 프로그램을 짜는 BDS라고 하는데 BDS 사업차 다녀왔고요. 동티모르는 이제 실제로 지원하는 본 사업에서 3년 동안 동티모르 딜리시에 있는 베코라 기술학교에서 3년 동안 이제 실제로 현지 교수들 연수하고 또 실습 장비 설비하고 그런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개발협회에서 지원하는 거죠. 또 국제금융공사와 같은 기구도 있고 국제투자보증기구도 있고 이런 기구들이 이제 월드뱅크 그룹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뭐 이제 IBRD, IDA, IFC, MIGA 이런 것들이 있다. 앞에 설명한 거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이 이거죠. 그거는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금융은 디지털 기술로 금융에 이제 응용한 건데 전자화폐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있는 거죠.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우리 삼성페이 그다음에 전자지급결제 이런 것들은 뭐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동 결제 시스템 같은 거, 또 뭐 인터넷 뱅킹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금융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현금 대신 이제 전자화폐로 결제를 하고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왔냐면, 지금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디지털 금융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본 공항에 들어갈 때 지문을 등록을 해 놓으면요. 그러면 호텔에 가서 여권 없이 지문 확인만 하면 호텔에 내 여권이 떠요. 그래서 투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전에는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호텔에 투숙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벌써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문으로 돈을 우리 L포인트처럼 입금을 해놓으면 이 면세점에 가서 자기 지문만 찍으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돈 안 가지고 가고. 이렇게 지문만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아, 손가락 잘라간다고? 아, 휴대가 간편하다고? 남쪽이 잘라간다는 줄 깜짝 놀랐어.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금융의 산물이고, 일본에서는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 일본은 이번 올림픽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얼마로 보냐면요. 200조로 보는 거예요. 200조. 200조. 우리 정부 예산이 얼마죠? 400조죠. 400조. 우리 정부 예산의 반을 올림픽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거, 일본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일본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에요. 경제 2위국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빨리빨리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건 뭐 애플에서는 애플페이 하고, 뭐 이제 알리바바에서는 알리페이 하고, 뭐 텐페이가 1, 2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구글도 뭐 들어가고 있다. 우리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 은행 마인드를 보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은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증 시스템, 보안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 계좌이체, 자동이체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보안 인증하죠. 그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유일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 안 쓰는데 또 우리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계약서에. 그거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쓸데가 없는 건데 관습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카카오도 카카오페이가 있고, 뭐 삼성전자도 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전환점에 있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봉 교수가 말했던 호모사피엔스가 2008년을 기점으로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2008년은 스마트폰이 3G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이제 우리 전화기에서 컴퓨터로 넘어간, 전화기에 PC가 탑재된 타이밍이 이제 2008년인데,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넘어갔다. 포노사피엔스는 전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2008년에) 감격해가지고 목이 메이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날로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몇 년이다? 여러분 다 아는 해. 몇 년이야 이거? 2020년 1월. 모르겠는가 아직도? 참. 아날로그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건 언제다? 몇 월이다? 1월이다. 뭐 1월 1일에서 30일로 지금 갔는데 왜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직은. 하여튼 갔어. 1월 30일에서. 미국 월가가 어디로 온다?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안 믿지? 박 대표 혼자 믿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믿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거든요. 이거는 디지털 문명이 준 기회입니다. 축복이고요.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나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고 일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디지털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리더 국가로 가는 길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디지털이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그저 한반도의 반토막 5천만 국민도 1억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 경제 발전이 조금 된 나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뭘로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16억 중국어를 이길 거요? 뭘로 할 거냐고. 그 평생 국가가 국민이 일을 안 해도 자원만 팔아먹고도 살 수 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도 아니고. 캐나다 인구가 3천만입니다. 캐나다 지하 자원은 캐나다 사람들이 평생 팔아먹어도 못 팔아먹어. 그렇게 자원이 많아.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 없어. 일하겠다는 의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또 사회주의 국가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복지국가 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자원도 많고. 캐나다 국민들은 병원비가 1원도 안 들어. 전 국민이. 의료보험도 없어. 그냥 자기 주치의한테 가서 진료받으면 국가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약이 없으면 주치의가 수입해서 갖다 줘. 비용 국가한테 받고. 이게 복지국가예요. 이게 사회주의고.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돈하는데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에 발달된 그런 형태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달된 형태가 이제 사회주의인데 아무튼 우리는 월가의 속내 이전을 꿈꾸면서 덤 777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덤 777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플랫폼의 이름이 뭐다? 초대형 플랫폼이다. 초대형 플랫폼이다. 또 초특급 플랫폼이다. 이것은 영어는 이렇게밖에 못 써. 슈퍼라고. 이게 이제 뭐 한 번 더 쓸 수도 있겠지. 한 번 더. 근데 별 의미는 없어. 더 써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한자를 쓰다 보니까 초, 태, 뭐 이런 말을 쓰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일단 회원이 되면 협동조합 시스템이다. 이거는 생략할래요. 이거 뭐 자꾸 얘기하니까 교주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월드 사이버 뱅크에서 월드 사이버 머니를 발행을 했고, 이 발행된 사이버 머니 이름이 뭐다? 엘센트는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이 되면 뭘 해야 된다? 사이버 머니 통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때는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버블 현상도 없애고 통화 안정을 해서 사이버머니의 기축통화로 가야만 한다. 그것이. 그 다음에 우리 쇼핑몰 뭐뭐 있죠? 우리 지금 동영상 몇 개나 돼요? 한 1,000개 돼요? 한 1,000개 되는 것 같더라고, 대충 보니까. 동영상 보면은 뭐 주죠? 쿠폰. 쿠폰 몇 개 줘요? 하루에 2개, 그죠? 2개 가지고 어디로 가? 잭팟 100개 하면은 얼마? 쿠폰 하나로 2억 버는 게임 또 있어요? 없어요. 그 영월인가 태백인가 뭐 있잖아 거기. 카지노. 카지노. 그거 한 번 땡기면 한 2억 줘요? 안 주죠? 지구상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 또 오프라인과 공유하고 있다, 우리 온라인은. 그래서 우리 덤77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이버머니가 그냥 전자화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사이버머니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을 설명을 했고요. 항상 봐도 아름다운 엘센터. 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디서? 점777에서. 이게 항상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는 방송 꺼야지. 아니요. 껐어요? 아니야. 해도 돼. 형국에 와야 돼. 제가 해드릴게요. 더